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이자 썰밤을 애정하는 구독자인데요.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오늘은 제 지난 과거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살면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게 됐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평범한 제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그건 결혼이었어요. 저는 손이 귀한 종갓집 독자와 결혼했는데요. 당시 23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종갓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진 않았어요. 되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이니 시집살이 또한 없진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더랬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각오도 아니었어요. 23 어린 계집애가 종갓집으로 시집 간다는 게 어떤 건지 얼마나 알았겠어요.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정말 괜찮겠냐면서 걱정할 때부터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땐 그저 막연하게 남편과의 사랑 하나로 어떤 어려움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네요. 참 순진했죠?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험난했어요. 남편이 외아들이었던지라 당연하게 시부모님과 합가를 했는데요. 두 분 다 남편에 비해 무엇 하나 잘난 거 없는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살림에 서툰 제가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벼락같이 호통을 치셨고요. 시어머니도 자신께서 도맡아 하던 집안 대소사를 다 제게 떠넘기셨네요.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절 반대했는데요. 남편이 제가 나이도 어리고 건강하니 대를 잇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며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고작 그런 이유를 댄 남편도 남편이고 그걸 또 허락한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죠. 셋 다 저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무슨 암소나 암퇴지 보듯이 한 거예요. 시집간 다음 날부터 죽어라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식구들 삼시세끼 밥상에 간식까지 대령하는 건 기본이고요. 세탁기도 없어 빨래까지 손수해야 했는데요. 일하는 옷이라도 편했으면 또 몰라요. 막 시집온 새댁이었던 저는 늘 한복을 입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게 우더른들에 대한 예의라나요? 하지만 한복 입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치렁치렁하고 답답한 옷을 입고 일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말이에요. 결국 참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혹시 한복 대신 다른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일하는데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아서요. 그러자 식후 차를 마시고 있던 시아버지가 탁 소리 나게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시더군요.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뜻이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바로 한 소리 하더군요. 얘는 한복 입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런 소리래? 우리가 어련히 때가 되면 그만 입으라 할까? 죄송해요. 하지만 일할 때 너무 불편해서. 예절 바르고 고운 옷은 원래 불편한 법이야. 그 정도도 견디지 못해서야 어디 우리 집안 며느리를 할 수 있겠니? 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휴, 하여간에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예의고 뭐고 다 던져버린 다음 따지고 들지. 세아가,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되바라지게 굴어봐. 그땐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낼 줄 알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해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나무랐어요. 결국 저는 울음을 꾹 참은 채 방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도 옆에 있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애초에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 꼼짝도 못하는 효자였거든요. 오히려 방으로 들어와선 못하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해. 두 분이 때가 되면 어른이 알아서 말씀하실까?
하고 한마디 더 얹더군요. 결국 제가 한복으로부터 해방된 건 시집 온 지 1년이 훨씬 지나서였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종갓집이라는 특성상 시가와 시외가 어르신들 대부분이 같은 지역에 살고 서로 왕래도 잦았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저희 시가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럼 전날부터 식사와 간식을 미리 만들어 두느라 거진 밤을 새워야 했는데요. 그 시절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하루에 7번, 8번은 기본으로 상을 차리고 치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집안일이 밥상 차리는 것뿐이던가요? 식구들 빨래에 설거지에 집안 청소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일이 넘쳐났죠. 평소에도 이러니 명절은 말할 것도 없었네요. 음식을 다 손수하는 건 물론이고요. 양도 어마어마했어요. 프라이팬 2개를 놓고 커다란 소쿠리 3개가 가득 차도록 전을 부치고요. 나물도 산처럼 무치고 국은 가마솥으로 2솥 가득 끓이곤 했죠. 또 시어른들은 제사를 핑계로 한 번 오면 2박 3일 내내 놀다 가셨는데요. 저는 그분들 밥부터 간식에 각종 잡다한 수발까지 드느라 하루 종일 그 너른 마당을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했어요. 그런데도 고생한다, 애쓴다,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늘 사람들에게 제가 자기보다 훨씬 편하게 시집살이 한다는 걸 강조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적만 해도 어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말이 됐나요? 다 문중 산소까지 직접 가서 제사를 올렸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음식을 한 다음 그걸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그 험한 산을 오르락내리락. 여름엔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겨울엔 추워서 살이 다 에이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20년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뒤로 나자빠지니까 아버님이 그제야 제사를 집에서 지내자고 했죠. 새아가는 제 덕에 지금 참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고생은 명숙이 네가 참 많이 했지. 그럼요. 어머님 돌아가실 적에 치매 와서 3년간 뼈 빠지게 간호한 것도 저잖아요. 근데 새아가 얘는 고작 한복 입고 밥 차리는 게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다니까요. 아무리 요즘 젊은 애들 말세라지만 어쩌다 이런 애가 저희 집 며느리가 됐는지. 저 죽고 나면 얘가 우리 집안 안주인 노릇할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시어머니의 과장스러운 호들갑 앞에서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한복 사건 이후로 저도 나름 우더른들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나 봐요. 과일 깎는 법이 잘못됐다고 혼나고, 인사하는 법이 틀렸다고 혼나고, 걸음걸이가 사납다고 혼나고, 뭘 하든 혼나기만 했네요. 나중엔 내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하는 자격지심까지 들 정도였어요.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고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이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속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어요. 무심하고 매정한 남편은 의지가 되어주지 못했고요.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과도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루는 친구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고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전화를 했는데요. 망설이다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저 잠깐 외출 좀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근처에 온 김에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번에 눈을 부릅뜨면서 역정을 냈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 혼자서 어딜 나간다는 거야?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요 앞에서 친구 얼굴만 보고 오려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집안에 뭐 사람이 없다든? 동네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해봐.
갓 시집온 며느리 단돌이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얼마나 흉을 보겠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너처럼 아둔한 애는 매가 약이야.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정말로 뒷문으로 나가 회초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치마를 걷어 올리게 한 다음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렸죠. 아프기도 아팠지만 무엇보다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외출 좀 하겠다는 게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무서워서 차마 대들지도 못하고요.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눈물 콧물 쏙 뺀 뒤에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화할 때 그 비참함이란 지금도 어제 일처럼 기억에 생생해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친구들과 연락도 다 끊어버렸고요. 거의 독고다이 인생을 살게 됐죠.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임신에 대한 압박이었죠. 남편도 저도 사지 멀쩡하고 어디 한 군데 크게 아프지도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인내하던 시부모님도 나중엔 대놓고 제게 눈총을 주셨죠. 대개 시작은 시아버지였어요. 저녁 밥상에서 아직도 좋은 소식은 없고 질문을 던지면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시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고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칠 때쯤 시어머니가 찾아와 저를 질책하는 시기였죠. 도대체 왜 애를 못 갖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를 받아준 이유가 뭔데? 젊고 튼튼한 것 같아 애 하나는 잘 낳겠구나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임신을 못해?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냔 말이야? 벌써 3년이야, 3년! 다른 여자였으면 벌써 애를 낳아도 둘은 낳았겠다. 너 혹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너 솔직히 말해봐. 옛날에 애를 뗀 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너무 큰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어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 머리채를 붙잡고 그게 무슨 막말이냐며 대들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 가닥 남은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부여잡은 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 누굴 사귀어본 것도 그이가 처음이었어요. 결혼 전까지 그 누구보다 순결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애를 떼본 경험이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눈에서 절로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사과하긴커녕 비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아니면 아닌 거지 울긴 왜 울어?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니? 너도 참 너다. 우리 집 손이 귀한 걸 알면 네가 더 노력을 해야지. 임신은 하늘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손 놓고만 있을 거야? 그럼 어떡해요? 뭐 절에 가서 108배라도 올릴까요? 그냥 저도 답답한 마음에 툭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빛나더군요. 108배? 그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너 내 친구 옥자 알지? 옥자 걔도 절에 가서 매일 치성 드리고 나서 아들 낳았었거든. 너 이럴 게 아니라 내일부터 나랑 같이 절에 가자꾸나. 애초에 제게 선택권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매일 새벽에 절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무릎 연골이 닳도록 절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 108배라는 게 말이 쉽지 한번 하고 나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심지어 그렇게 절을 올리고 나서 저는 쉬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또 죽어라 일해야 했으니까요. 매일매일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기분이었네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설상가상이라고 시어머니는 또 환장할 욕을 하더군요.
예, 새아가 아무래도 108배만으로는 부처님 마음에 들기가 힘든 모양이다. 절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니? 하루 300배씩 3000배 한번 해보자꾸나. 네? 하루 300배요? 지금 108배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 못해요, 어머님. 그러자 시어머니가 두 눈을 부릅뜨며 언성을 높였어요. 얘가 어디 못한다는 말부터 나와? 손주 하나 못 안겨주는 주제 어디 감히.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할 자격이 있어? 그렇지만 어머님,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절에 올라와서 108배 하는 게 너무 힘에 부쳐요. 집에 가자마자 어머님은 주무실 수 있지만 저는 또 한숨도 못 자고 아침 차려야 하는데 그 준비 시간도 너무 바트고. 얘가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야?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금 총각 어르신들이 뒤에서 널 얼마나 흉보는지 아니? 소박 마치거나 씨바지 드려야 한다는 걸 내가 말리느라고 얼마나 필사적인데. 너 이대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려. 아니면 정말 씨바지라도 드리게 할 셈이야?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씨바지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남편에게 아이를 목적으로 다른 여자를 붙여줘야 한다니 너무나 모욕적이었어요. 그것만큼은 죽기보다 더 싫었죠.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 300배씩 3000배를 시작했고요. 그 뒤로도 절하는 횟수를 꾸준히 늘려나가야만 했죠. 하지만 부처님도 참 무심하시죠. 그렇게 치성을 드려도 도무지 아이는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 부부관계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싫었던 건 저와 남편을 불러 관계 맺는 날짜와 자세까지 세세히 지시해 주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 시아버지 모르게 무당한테 가서 어렵게 날짜랑 해서 받아온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자세는 이렇게 해야 하고, 알겠지?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라는구나. 남편은 효자인 건지 벨도 없는 건지 시어머니의 말에 싫은 기색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만 그 사이에서 민망함과 수치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했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어느 날 식초수로 몸을 세척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임신 못한다 라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냄새도 고약한 그 식초수로 온몸을 씻고 있자면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네요. 스트레스로 하혈을 하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어디서 지어왔는지 알 수 없는 출처불명의 보약을 먹으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약이 아들 갖는데 좋다고 하니까 매 끼니마다 챙겨 먹거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해. 그 약은 맛도 고약하고 냄새도 역해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먹는지 안 먹는지 매번 확인했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했고요. 늘 찜찜한 기분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 식습관마저 통제하려고 들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면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고기는 입에도 못 대게 하고요. 강제로 채식을 하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108배와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먹는 것도 순 풀 뿌리만 먹어야 하니 어디 힘이 나겠어요? 저는 하루가 다르게 삐쩍 골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시가 식구들은 그런 제가 불쌍하지도 않았던 걸까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툭하면 갈비찜이 먹고 싶다, 구운 고기가 먹고 싶다 요구를 해댔어요. 덕분에 저는 제가 먹지도 못하는 고기 요리를 몇 끼니 만들어 상에 올려야만 했죠. 그래도 어찌저찌 참았는데 제 생일 때도 그 짓을 하고 있으려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결국 그날 밤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어머님 때문에 고기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어쩜 그렇게 몇 끼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 내가 다른 날은 다 참았어. 근데 오늘도 그러는 건 정말 아니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내 생일이야. 근데 왜 나는 내 생일에 내가 먹지도 못할 갈비찜을 만들어 당신한테 바쳐야 하냐고.
그러나 남편은 달래주긴커녕 같이 언성을 높이더군요. 내가 뭐 당신한테 고기 먹지 말라고 했어?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 어떻게 먹어? 어머님이 아들 낳으려면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데. 내가 입에 뭘 넣는지 하루 종일 옆에 바짝 붙어서 감시하고 있는데. 당신도 참 피해망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당신 먹는 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다고 그래?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내가 누누이 이 얘기 하잖아. 어머님, 내가 아들 못 낳으면 날 죽일 기세야. 툭하면 소박이니 씨바지니 하는 말로 날 협박한다고. 그거야 그냥 하는 말이지. 어머니도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우리 집 손 귀한 종갓집이야. 당신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대를 잇는 건 의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지. 노력? 당신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싸우자는 거야? 어린애처럼 굴지 마. 남편은 제 괴로움을 모른 척하며 시어머니의 편을 들기만 했어요. 남편과의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기만 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언젠가 아이가 들어서지 않을까? 내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였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임신 후에도 여전히 지옥은 계속될 거라는 걸 말이죠. 언젠가부터 몸이 자꾸만 무겁고 현기증이 났어요. 처음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로 몸에 이상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마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꾹 참기만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굼뜨고 게을러졌냐면서 저를 야단만 쳤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절에 다녀온 뒤 바지런히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또 현기증이 일면서 기절할 것만 같더군요.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부엌 한 구석에 들어 누웠는데요. 한숨 자고 나온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눈에 불을 켰죠. 아니, 너 미쳤니? 얼른 밥 안 차리고 거기 누워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변명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계속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시애미가 야단을 치는데도 계속 누워만 있어? 대체 그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내가 너같이 경우 없는 게으름뱅이한테 우리 집안을 맡겼다니 정말 한심하다. 넌 대체 얼마나 더 야단을 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이러니 내가 매를 들 수밖에 없지. 급기야 시어머니는 또 뒷마당으로 나가선 회초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억지로 저를 일으켜 세우고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죠. 현기증에 제가 자꾸만 휘청거리자 급기야 온몸에 매질을 하셨네요. 어머님, 그만, 제발.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다고요. 이게 어디서 꾀병을 피워? 네가 게으름 피운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진짜 아파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 입만 살아선 넌 아무래도 더 맞아야 될 것 같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방에서 머리를 벅벅 긁으며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제 뜻이 닿지 않았던 걸까요? 남편은 미간을 있는 힘껏 찌푸리더니만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쾅 닫히는 방문과 함께 제 삶도 눈앞에서 닫혀버리는 기분이었고요. 결국 저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여보, 당신 정신 들어?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둘러싸고 있더군요. 하나같이 표정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여긴... 병원이야. 아니, 당신은 어떻게 여자가 돼선 임신한 것도 몰라?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임신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임신? 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체벌을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일단 애는 무사하다는데 혹시 몰라서 추가로 검사를 더 해보기로 했어. 남편의 말대로 저는 병원에 한나절을 더 머무르며 이런저런 검사를 했어요. 정말로 임신이 맞았고요.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신주단지 모시듯이 저를 모시는 남편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제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에게 왜 매를 드냐고 나무라는 시아버지까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네요. 이후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부모님은 간신히 들어선 아이가 떨어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고요. 매일 취미활동이나 모임이다 바빴던 남편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바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옆에서 책도 읽어주고요. 과일도 깎아주며 저를 살뜰히 보살펴줬죠.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있으면 뭐든 말만 해. 우리 어머니가 다 만들어준다니까. 됐어. 그보다 오늘 저녁은 내가 차릴게. 요즘 계속 어머님한테 맡겨두기만 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해. 그냥 앉아있어. 그러다 튼튼이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치만 어머님 혼자 다 준비하긴 힘들 텐데. 내일 손님들 대접할 음식도 준비해야 해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당신 시집 오기 전에는 어머니 혼자서 잘 하셨어.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태교나 해. 내가 튼튼이한테 동화책 읽어줄까? 180도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밥을 먹을 때면 시아버진 제 앞으로 고기를 비롯한 온갖 진귀한 반찬을 다 밀어주셨어요. 이것 좀 먹어보거라. 이것도. 애가 건강하게 나오려면 무엇보다 산모가 잘 먹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얼른 드세요. 그래, 뭐 갖고 싶은 건 없고. 네? 갖고 싶은 거요? 뭐 요즘 젊은 여자들 좋아하는 보석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 말이다. 네? 아니에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부담 가질 거 없다.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손주를 낳아주는 건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끝까지 사양했는데도 시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주 주말에 저를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 직접 가방과 귀걸이 한 쌍을 사주셨죠. 부담스러운 한편으로 너무나 행복했네요. 그러면서 두렵기도 했고요. 어렵게 찾아온 이 안락한 행복이 깨어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혹시라도 유산되는 건 아닌지,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나는 건 아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나 몰라요. 하지만 부처님이 늦게라도 제 치성을 들어준 걸까요? 뱃속 아기는 위험한 초기를 넘기고 나날이 건강하게 자라줬고요. 16주쯤 됐을까요? 성별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병원에서 은근슬쩍 언지를 줬는데요. 방을 파란색으로 꾸미라고 하더군요. 즉 아들이란 소리였죠. 그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눈물까지 나오더군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부모님도 한시름 놓은 듯 보였고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불행이란 이름의 괴물이 제 앞에 입을 벌리고 서 있을 줄은 말이죠. 아이가 들어선 지 8개월쯤 됐을까요? 며칠 전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날은 아예 밑이 빠질 것 같은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평일 대낮이라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시아버지도 출타 중이었고요. 집엔 오로지 시어머니와 저뿐이었죠. 저는 급한 대로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그쯤 시어머니는 저 준다고 곰국을 끓이고 있었는데요. 사색이 되어 나오는 저를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군요. 아니 얘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그 순간 다리 사이로 무언가가 흐르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아래를 확인하니 붉은 무언가가 보이는 듯 했고
아이가 절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안 돼. 아가야, 안 돼. 엄마 두고 가면 안 돼. 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러다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고요. 이미 아이는 제 곁을 떠난 후였네요. 왜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이후 며칠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던 것도 같고 친정 부모님이 다녀가셨던 것 같기도 한데 모든 게 꿈처럼 흐릿하기만 했죠. 입원한 지 사흘쯤 지나 퇴원을 했는데요. 시가 대문을 넘어선 순간 집에 돌아온 게 아니라 지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부모님의 태도는 옛날로 돌아갔어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해졌죠. 저를 자식 잃은 죄인 취급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제 꼴이 보고 싶지 않다면서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싫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식구들이 한데 모여 밥을 먹는 동안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삼켜야 했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집안일을 다시 넘기셨고요. 제가 뭔가 실수할 때마다 이러니 애 하나 못 지키고 떠나보냈지. 너같이 모자란 애미한테 내가 뭘 기대하니? 하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그때마다 심장이 뜯겨져 나갈 것처럼 아팠지만 뭐라고 대거리 할 수도 없었네요. 제가 아이를 유산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임신했을 땐 하늘에 별이고 달이고 다 따다 줄 것처럼 굴더니만 남편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를 보면 더러운 걸 쳐다보듯 눈길도 안 줬고요. 다시 모임이다 뭐다 밖으로 돌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산소 이전 문제 때문에 상의할 게 있다면서 시가 어르신들이 또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요. 그날따라 어찌나 많이들 몰려왔는지 30명은 좋게 됐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밥 차리랴, 간식 챙기랴, 잡다한 심부름하랴, 숨 돌릴 틈도 없이 종일 진땀을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죠. 그러다 마침 식용유가 똑 떨어져 뒷마당 쪽 창고로 향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아이 자꾸 왜 그래? 내가 조만간 보내준다고 했잖아. 당장은 돈이 없는 걸 어떡해? 그러지 말고 딱 닷새만 기다려줘. 내가 그 안에 어떻게든 현금 융통해 볼 테니까. 아니 왜 이럴까? 우리 자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투정 그만 부리고, 응? 그래 나도 사랑해. 시어머니의 간드러진 목소리와 통화 내용으로 보건대 상대방은 시어머니의 내연남이 분명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던 시어머니가 바람이라니 저는 경악스러운 마음에 비명을 내지르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서둘러 몸을 피하려고 했는데요. 아뿔싸, 저보다 시어머니가 더 빨랐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안채로 발길을 재촉했고요. 벽 뒤에 숨어있던 저와 정통으로 마주치고 말았죠.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된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안채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당신 여기 있었어? 어르신들이 다과 찾아. 얼른 들어가봐. 어머님 여기 서서 뭐하고 계세요? 질에 찔렸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조금 전 통화 내용을 이실직고 할까 두려웠던 걸까요? 시어머니가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선수를 쳤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쪽으로 말이죠. 나도 얘가 안 보여서 한참을 찾았는데 글쎄 여기서 외간 남자랑 통화를 하고 있지 뭐니? 바람이 난 게 분명해. 그 말에 남편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 사람이 바람이 났다고요? 그래 내가 똑똑히 들었다. 다른 남자랑 알콩달콩 통화하는 거. 더러운 것. 내가 애 떨어졌을 때부터 알아봤어. 시어머니의 모함에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리고 있던 저는 뒤늦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통화하고 있던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잖아요. 웬 남자랑 돈이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하면서 제가 다 들었는데 어쩜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하세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다시 뻔뻔한 표정으로 고개를 쳐들었어요. 어머머, 얘 좀 봐라. 내가 뒤집어 씌우긴 뭘 뒤집어 씌워?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니?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과거가 그리 깨끗하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어. 일전에도 내가 애가 하도 안 들어서서 혹시 말 못할 과거가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너 어떻게 반응했니? 수상할 정도로 정색하면서 화냈잖아. 왜 그러나 했더니만 다 찔려서 그런 거였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 사람이 첫 연애였다고요. 전 누구보다 깨끗해요. 임신도 애를 잃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억울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가 어르신들까지 다 뒷마당으로 몰려들었죠. 서로 대치한 저희 둘을 본 시아버지의 눈초리가 사나워졌어요. 남자들끼리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들이서 뭘 하는 거야? 분위기 파악 안 돼?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른 시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억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글쎄 새아가가. 시어머니는 아까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내연남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꺼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덧붙여가면서 말이죠.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달려가 시어머니의 주머니를 뒤졌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연남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전화기 이리 주세요. 제가 거기 다시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볼 테니까 이리 주시라고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냐? 어디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이거 정말 안 되겠네. 너 이리 와. 나랑 같이 당장 병원으로 가자.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붙잡고 집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 애 떨어졌다고 했을 때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집안 어른들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서 다른 남자하고 통화를 해? 그리고 너 얼마나 막 살았길래 애가 떨어져? 지금 당장 병원 가서 네 애가 왜 떨어진 건지, 과거에 혹시 애 뗀 경험이 있는 건 아닌지 다 확인할 거야. 이거 놓으세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하시고 이 손 놓으시라고요. 하지만 노인네 힘이 어찌나 센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웃긴 건 집안 사람들 그 누구도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마저도 긴가민가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만 봤죠. 그때 그 배신감이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산부인과까지 간 시어머니는 저를 병원 로비에 내동댕이 치다시피 떨궜어요. 그리고는 목소리 높여 의사를 불렀죠. 그 소란에 간호사들은 물론 진료실에 있던 의사까지 달려나왔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아유 의사 양반,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얼마 전에 유산을 했는데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전에 애를 뗀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들었거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쩌다 애를 잃게 된 건지, 전에 뭔가 다른 진료 기록은 없었는지 샅샅이 검사해서 결과 알려줘요. 죄송합니다만 환자 개인 진료 기록은 본인 외엔 알려드릴 수가...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아니요. 저도 좋아요. 제가 동의할게요. 이대로는 저도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샅샅이 검사해서 알려주세요. 선생님. 제 말에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당황한 기색을 감춘 채 저를 병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 뒤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요. 과거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았던 진료 기록까지 샅샅이 확인했네요. 사실 저는 별다른 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만나기 전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긴커녕
처녀 때 산부인과를 간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제가 유산한 이유가 그동안 제가 챙겨 먹은 보약 때문이라지 뭐예요? 네? 그때는 분명히 원인 불명이라고 그런 경우가 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환자분이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원인을 알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건데요. 이번에 약물 반응 검사를 해보니까 독성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임신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보약을 챙겨 드시고 있다고요? 네, 저희 어머님께서 지어다 주신 건데 아들 들어서는 뭐 약이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 그래서 애를 잃은 뒤에도 꾸준히 먹고 있었어요. 그 약이 문제였을 겁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재료들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잡다한 잡초를 죄다 섞어서 만든 것 같더군요. 그런 위험한 약을 왜 지금까지 꾸준히 드셨어요? 최근 들어 건강이 부쩍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아이를 잃은 뒤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여전히 현기증이 났고 툭하면 오한과 열이 번갈아 오곤 했죠. 저는 그게 그냥 아이를 잃은 후유증인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시어머니 강요 때문에 꼬박꼬박 챙겨 먹던 보약 때문이었던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더 추가 설명을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을 지르더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당신 돌팔이야? 헛소리 하지 마! 내가 그 보약을 얼마나 힘들게 얻어온 건데 어디 날 모함을 해? 오호라, 이제야 알겠다. 너 우리 며느리한테 돈 받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날 사지로 모는 거지? 흥분한 시어머니는 급기야 의사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어요. 놀란 남편과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를 떼어내려고 했는데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지 힘이 장사더라고요. 남자들이 붙었는데도 도무지 막아내질 못해서 의사는 호흡곤란까지 왔고요. 그 일로 하마터면 병원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할 뻔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가 식구들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왜 아니겠어요. 집안의 귀한 3대 독자를 유산한 게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 말이에요. 저 역시 충격이 컸죠. 혹시나 하는 의심도 들었네요. 어머님, 혹시 일부러 그 약 제게 먹이셨던 거예요? 제가 임신하고 일 하나도 안 하고 남편이나 아버님 사랑 받는 게 괘씸해서? 그러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 이게 또 사람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모함하려는 게야? 하나뿐인 시애미를 바람피웠다고 몰질 않나? 애를 일부러 떼게 만들었다고 하질 않나? 너 정말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실이잖아요. 저 그날 창고 앞에서 어머님이 다른 남자랑 사랑해 어쩌고 하는 거 똑똑히 들었고요. 오늘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아이 유산한 게 어머님이 지어주신 그 보약 때문이었다고요. 계속 그렇게 잡아떼실 거면 저도 가만히 못 있어요. 못 있으면 니까지 껴어쩔 건데? 그 내연남 번호 제가 다 따로 메모해 뒀어요. 연락해서 그 사람 만난 다음에 증언 받아낼 거고요.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따로 돈도 보낸 것 같던데 그거 아버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은 경찰서로 갖고 갈 거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눈치를 슬그머니 보더니만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았는데 그게 걸리는 게 무서워서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그치만 그 보약은 정말 일부러 먹인 게 아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니? 물론 네가 임신하고부터 내가 다시 모든 집안일을 다 하게 되고 네 수발까지 들게 된 게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만 태어나면 끝나는 일인데 뭐하러 그런 흉계를 꾸미겠어? 그건 진짜 아니다. 나도 몰랐어. 그냥 아들 낳게 해주는 한약원이 있다고 계모임 회원들이 얘기해줘서 꾸준히 지어다 넣어준 것밖엔.
그런 약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걸 너한테 먹였겠니? 이 일은 정말 억울하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게 호소했어요. 확실히 제게 일부러 잘못된 보약을 먹인 것 같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바람을 피운 것만은 사실이었고 그걸 자기 입으로 인정까지 했으니 시아버지 입장에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대로 아무 소리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시어머니가 문 앞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절대 방 안으로 들이지 않았죠. 결국 얼마 안 가 시가와 시외가 어르신들 전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다른 남자와 내통한 것도 모자라 집안의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시어머니의 상간남은 뭐 대단치도 않은 남자였어요. 반반한 얼굴과 젊음으로 여자들 등이나 처먹는 쓰레기더군요. 결국 이 일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버림받게 됐고요. 3대 독자를 유산시켰다는 죄로 집안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말로에 참 생각이 복잡해지더군요. 물론 저를 악독하게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말로가 그렇게 됐으니 통쾌하긴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했죠. 저에게 자기 외도를 덮어씌우려던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하는 짓도 정이 떨어지긴 마찬가지였거든요. 여자를 헌신짝처럼 쓰고 내다버리는 꼴에 완전히 질려버렸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런 집안에 질려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가문의 체면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길길이 날뛰었고요. 남편도 그런 시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 때마다 찢어버렸죠. 나라고 뭐 당신이 좋아서 데리고 사는 줄 알아? 우리 집이 뭐 당신네처럼 어중이 떠중이 가문도 아니고 이대로 이혼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 아버지도 집안 어르신들도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단 말이야. 우리 집 사전엔 이혼이란 말은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고 그냥 참고 살아. 그깟 집안 체면이 개인의 행복보다 더 중요해? 어차피 당신도 나 안 사랑하잖아. 마음 변한 지 오래잖아. 서로 빈껍데기 몸뚱이만 끌어안고 살면 뭐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런 지옥길을 자처해야 하냐고. 난 싫어. 이제 당신 몸이 내 몸을 스치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어떻게 평생 한 이불을 덮고 살겠어?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이혼하자. 참나,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다른 남자들처럼 널 때리기를 했냐, 바람을 피우기를 했냐? 도무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 뻔뻔한 남편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런 것만 이혼 사유가 되는 줄 알아?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노예처럼 돈 한 푼 못 받고 부려먹어지기만 한 건 얘기도 안 꺼내. 내가 그동안 시부모님한테 온갖 모욕을 당할 때 당신 뭐 했는데?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줘 봤어? 다정하게 위로해 준 적 있냐고? 오히려 다 내 잘못이라고 몰아가면서 같이 욕하기나 했지. 그것도 가해야. 다른 게 가해가 아니라고. 또 혼자 오버하고 있네. 뭐가 됐든 난 절대 이혼 못해. 결국 합의 이혼은 실패로 돌아가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큰맘 먹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 덕분일까요? 아니면 그간 제가 시가에 당한 시집살이들이 정상 참작이 되어서일까요?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한 건 물론이고요. 꽤 큰 금액의 위자료도 챙길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언제 저를 붙잡았냐는 듯이 바로 다른 여자와 재혼했는데요. 끝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얼마 안 가 또 이혼했어요. 그럴만도 하죠.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런 집안에서 버틸 까닭이 없잖아요. 바로 낌새를 채자마자 주랭랑을 칠 테죠. 덕분에 남편은 홀로 독수공방하다 철양 맞은 호래비가 됐는데요. 뒤늦게 제 생각이 났는지 한 몇 년간은 징하게 연락을 해댔어요. 물론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요. 또 연락하면 그땐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네요.
워낙 담이 작은 남자라 그런지 그 말 한마디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더군요. 그 이후로는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최근에 겹지인을 통해 근황을 전해 들으니 웬걸 주식으로 집안 재산 대부분을 거하게 말아먹고요. 집안에서도 쫓겨나 지금은 지하 셋방에서 쥐죽은 듯이 산다고 하더군요. 한때 배우자였던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잖아요. 신경 끄고 살려고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도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전 남편과 달리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요. 가정적이고 성실한 100점짜리 남편이에요. 또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그토록 바라던 예쁜 아이도 얻게 됐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첫 아기를 잃었을 때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줄은 말이죠.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과거의 아픔이 있기에 지금이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오더라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